자, 65페이지. 마지막 시간이죠. 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은 TAT 2급 교재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회계의 변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계 처리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 기준의 변경. 회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일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통일성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유용한 회계 정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비교 가능성에 상당히 손상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성 그리고 통일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최근 5년치를 비교한다든가 최근 2년치 또는 최근 3년치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이 분석을 해보는 건데, 그 비교 가능성이 의미가 없겠죠. 추세가 나타나지만 그 숫자가 그동안 처리했던 기준이 해마다 달라졌다면은 이 계속성,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손상되는 거예요. 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변경은 이와 같이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회계의 질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경은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회계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회계의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 기준의 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의 제정 기구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해 가지고 어떤 법적 규정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사유에 의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세 개. 요 세 개가 회계의 변경에서 우리가 정당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자, 첫째, 합병,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나 양도 등 기업의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라고 보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사유가 분명하죠. 다른 기업을 합병했다든지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했다든가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났다든가 사업을 양수했거나 양도하는 이런 기업의 환경의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런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제품 구성이 과거하고 현저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회계 정책을 변경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회계 정책과 이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의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이제 회계의 정책과 추정이 뭐냐 하는 것은 뒷페이지에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이 회계 정책이고 어떠한 것은 회계의 추정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선입선출법, 후이선출법 이런 것들은 회계 정책이라고 그래요. 회계의 추정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액과 관련된 거. 잔존 가치가 얼마다. 내용 연수 5년이다. 이런 것 등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의 추정.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나 회계의 추정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 과거보다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바꿀 수 있는데 다른 동종 산업에서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하고 동종 기업이 선택한 방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에 세 번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하는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할 필요 없이 기업회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회계의 변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의 변경. 이 세 가지 예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세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세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을 바꾼 것은 그것은 회계에서는 정당한 회계의 변경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세법에 따른 회계의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의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소기업, 작은 기업에서는 세법이 바뀌면 그냥 우리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세무조정 이걸 어차피 하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유용한 재무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법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익을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이익 조정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회계 변경이 무엇인지 또 정당한 회계 변경의 세 가지 유형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65페이지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회계 변경의 유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핵심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추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 이게 핵심이에요. 요 두 개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변경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례 세 가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페이지에서 정책의 변경의 사례와 추정의 변경의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문제가 이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책의 변경은요, 정책이라는 것은 추정보다는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입니다. 아까 제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게 재고자산의 금액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요, 우리가 선입선출로 하느냐 후입선출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자산의 재고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것은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게. 또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인데요.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선입선출로 하느냐 평균법으로 하느냐 후입선출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에 영업의 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 유가증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자, 삼성전자 주식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항상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살 때는 주당 5만 원에 사고, 어떤 때는 7만 원에 사고, 어떤 때는 6만 원에 사고, 이렇게 싸게 살 때, 비싸게 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수시로 이제 매입도 하면서 또 처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처분하고 나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하려면 이 유가증권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대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산정해가지고 기록해야 돼요. 오늘 처분한 100주를 만약에 처분했다면 오늘 처분한 100주를 우리가 딱 몇 월 며칠 날 매입한 것만 딱 집어서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 보유한 주식수에서 일부를 그냥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가, 그 처분한 취득단가를 얼마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단기에 반영되는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이 다르겠죠. 매도가능증권은 자본이니까 이익에 영향을 안 주겠습니다만은 자산에는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똑같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지난해에는 선입선출로 했다가 이번 해에는 후입선출로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그 상반되는 개념의 그 방법을 이렇게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은 이익을 강제로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요, 정책의 변경을 바꾸게 되면 회계 처리가 복잡하게 해놨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해라. 네, 소급하여 적용한다. 회계 처리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선입선출로 했다가 후입선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기 것도 후입선출로 다 바꿔라 이거예요.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전기나 그 이전 것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수정하여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예.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까다롭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이 뒤에 부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요 앞에 거 소급하여 적용한다. 즉 모두 재작성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재작성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은 뭐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유가증권의 단가, 취득단가 산정하는 방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넘어와서 자, 추정의 변경에서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회계의 추정에 대손도 추정이에요. 대손. 우리가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한다. 또는 2%를 예상한다. 이거 추정치입니다. 대손의 추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리가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순실현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부화 여부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예.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인 거예요. 추정. 이건 아마 이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끝났을 거야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바지가 말이죠. 옛날에 보면 밑에 무릎 위에를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10대 때는 그런 바지들을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남성들 바지 보면 밑에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예. 쫄쫄이처럼 많이 좁아지는 셈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좁아진 바지가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갑자기 또 넓은 바지로 또 디자인이 확 바뀔 수도, 유행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좁은 바지가 재고가 많이 있으면 이거 진부화 됐으니까 이건 안 팔릴 거야 하고 시장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한 판단은 추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좁은 바지로 시장이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몇 년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에 대한 것이고, 대손의 추정처럼 진부화 여부도 추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발부채의 추정이다. 자, 우발부채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다. 요렇게만 이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 우발부채는요,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안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는데 주석에만 넣어요. 이것은 확정된 부채가 아니고 향후
향후에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당사의 부채가 될 수 있는 우발적인 부채, 뭐 이렇게. 확정된 부채는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우리 회사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 간에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아마 개강식 할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그 어떤 그 3일 회계법인의 어떤 회계사의 동영상 15분짜리 그 TV에서 강의했던 거 하나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회계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엄마가 자기가 이제 집을 사는데 엄마가 보태준 돈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자기는 그거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냥 나한테 그냥 보태준 돈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그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을 받으려고도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걸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그 회계사는 자기가 이게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네, 안 갚아도 되는 돈. 근데 엄마가 나중에 딱 따지면서 야, 너 몇 년 전에 내가 너 집 살 때 이거 보태줬잖아. 왜 안 갚아? 내놔 하면은 갑자기 이게 빚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부채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기업도 그러한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부채가 아닌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죠. 어떤 소송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이때든가 법률상으로 말이죠.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저 방송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자동차 또는 뭐 기아자동차 이런 데에서 노조와 경영진 간에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급여냐 아니냐 해가지고 급여로 본다면은 퇴직금을 더 줘야 되고 뭐 상여금을 더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발부채예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발부채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계의 추정에는 우발부채를 어디까지를 우발부채로 내가 주석으로 우리 회사가 표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관련된 것들,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감가상각의 방법, 잔존금액의 추정, 이것이 모두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회계 추정에서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은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의 사례로 보기에 많이 등장한 것을 보면은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잔존가치의 변경 이런 보기를 많이 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발부채, 그 다음에 진부하의 판단, 대손의 추정 이게 다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쉽게 해놨어요. 아까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전기 또는 그 전기의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소급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나간 건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이번 기부터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을 한다.
그래서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의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이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그냥 추정의 변경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 처리, 위에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요, 이론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옵니다. 한 문제씩. 예, 재무회계 8문제가 나오는데 TAT 2급에서는 그 8문제 중에 한 문제는 회계 변경에서 꼭 나오는 편이에요. 한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오류. 이 오류는 변경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예, 오류. 그래서 이 오류는 그 회계 기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회계 기간에 바로 고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오류는 전기의 오류를 모르고 결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회계 오류의 의의는 뭐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 해당되는 기간에 발견된 것은 그냥 고치면, 전표 고치면 바로 해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는 전기의 오류가 발견이 그때 안 되고 단기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나 회계 기준에 잘못된 적용이 있는데, 아니면 사실 판단의 잘못이라든가 부정, 과실이나 사실의 누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의 오류는 중대한 오류이냐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가리키는 거고요. 오류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오류하고 회계의 추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수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우발부채를 고치는 건 오류라고 보지 않아요. 추정을 변경한 것이다. 회계의 추정을 변경한 것이다. 아까 앞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회계 오류의 유형은 뭐냐? 회계 오류의 유형은 크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하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뭐가 있을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손익계산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험료로 처리했다든가. 네.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제 전표관리 시험 볼 때, 네. 만약에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잡지나 신문 구독한 거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고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죠. 두 개가 다 비용이에요.
계정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인 것이죠. 대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중대한 오류라고는 보지 않아요. 다음에 두 번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샀는데 비품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 비품. 그런데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잡아야 돼가지고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전체 자산의 취득금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해버렸죠. 소모품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버렸겠죠. 굉장히 많이. 이것은 중대한 오류.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자, 중대하지 않는 회계의 오류라고 한번 여기 밑에서는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니까 방법만 알아두시면 돼. 중대하지 않은 회계의 오류는 전기 거를 안 고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안 고친다. 자, 한번 그럼 어떻게 고치는가 볼까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보고를 하면 돼요. 중대하지 않은 거니까 전기 걸 안 고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A사는 1차 년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예, 유형자산인데 이것을 전부 수선비로 처리를 했다네요. 이 오류를 2차 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결산 끝나고 그 다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면은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자, 그러면 원래 올바르게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900원짜리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 차변에 유형자산 900원, 대변에 현금 900원, 그 다음에 기말에 아마 요걸 3년, 내용연수 3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네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3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1차 년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또 감가상각 분계만 하면 되죠. 비용 발생 3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인데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작년에 900원을 다 비용 처리해버리고 올해는 회계 처리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자, 전기 걸 안 고치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자, 유형자산은 잡아둬야 돼요. 올해 그냥 잡습니다. 2차년, 이게 지금 2차년도예요. 2차년도. 2차년도에 수정할 때 차변에 유형자산 잡고 전기 거만 우선 고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잡아놔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에 300원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러면 600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600원의 차이가 뭐냐면 올해 우리는 전기에 우리는 900원을 비용 처리했지만 원래는 300원만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600원이라는 비용이 과대하게 처리됐죠. 그 600원을 우리는 전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당기의 이익으로 잡아주면 돼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전기에 600원만큼의 비용을 과대하게 처리했으니까 그 600원을 그냥 단기의 수익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전기오류 수정이익. 만약에 이걸 제대로 했다면은 600원만큼의 단기 순이익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원만큼의 단기 순이익은 단기에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익 잉여금으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업의 수익으로 단기에 그냥 봐줍니다. 그리고 단기 기말에는 단기의 결산 분계, 요 감가상각 분계만 따로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수정할 때는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면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자,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대한 오류의 수정 방법 여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감할게요.